그란츠라이히 왕국에는 왕궁 안에는 오랜 관습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왕실 교사를 고용하여 왕위 계승을 위해 왕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사로 선택된 이들은 모두 엘리트이며 왕국 전역에서 찾아낸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왕이 신뢰한 교사의 이름은 하이네입니다. 왕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공주 1명과 5명의 왕자를 포함해서요. 비록 이미 왕위 계승자가 장남으로 결정되었지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하이네가 어린 왕자들을 가르쳐 그들을 발전시키고 계승할 준비를 갖추도록 원합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마차는 왕실 교사를 태운 채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이네는 위풍당당하게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왕은 믿음직한 사람을 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문지기는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키 때문에요. 하이네가 자신을 소개하려 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왕실 교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두 젊은이가 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을지. 그 후 왕비는 하이네를 왕자들에게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교사들이 왜 그렇게 빨리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자들이 순종적이라고 보았음에도 말이죠. 순종적이든 문제하든 상관없이 하이네는 이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왕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왕자들이 그의 앞에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요. 그들 중 한 명이 환영의 의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은 단 2문장뿐이었습니다. 그 왕자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오만하게 말하며 거들먹거리고 하이네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트 왕국의 넷째 왕자였습니다. 겉모습은 잘생겼지만 일단 입을 열면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만큼이나 높은 자존심으로요. 한 해는 그에게 오만한 에베레스트 왕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가 말하는 중에 또 다른 왕자가 갑자기 달려와 하네를 번쩍 들어올리고 장난을 쳤다. 이 왕자의 이름은 리키였다. 제5왕자 하네는 왕족 구성원이 결코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장난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는. 그래서 그는 그를 플레이보이 왕자라고 불렀다. 이를 본 제3왕자가 다가와서 동생을 훈계했다. 그리고 가정교사에게 사과했다. 그의 이름은 브루노였다. 그는 하이네의 교육과 배경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대답을 듣자마자 하이네가 어떠한 정식 교육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그는 즉시 차가운 태도로 바뀌었다. 지식 있는 왕자 마지막 한 명은 그에 의해 소개되었다. 제2왕자 카이였다. 그는 상당히 무서워 보였다. 그가 하인에게 노려보면서 인사할 때 그리고는 말없이 한마디도 없이 걸어갔다. 적어도 소개는 끝났다. 하네는 즉시 본론으로 넘어갔다. 그는 왕자들을 인터뷰하고 싶었다. 각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4왕자는 즉시 맹렬히 반대했다. 그는 가정교사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네도 이전 가정교사들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주장하며 곧 그만둘 거라고. 브루노도 동의했다.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가정교사가 자신을 가르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리케는 다수를 따랐다. 카이는 아무런 의견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제 하이네는 이전 가정교사들이 왜 그렇게 일찍 그만뒀는지도 이해했다. 왕자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래서 뭐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이네가 알고 싶었던 것은 누가 먼저 인터뷰할 것인가였다. 그는 맡겨졌다. 그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제4왕자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형제들을 설득할 작정이었다. 하이네를 해임하도록 왕을 설득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리케에 의해 찬물을 끼얹어졌다. 리케는 인터뷰를 수락한 첫 번째였다. 브루노도 논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특별히 초대한 가정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다. 그 후 카이 왕자도 하인에게 다가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하인에게 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3명 모두 떠나고 레오나르트만 하인과 함께 남았다. 결국 하인은 그를 방으로 끌고 가 바로 거기서 그를 면접했다. 넷째 왕자 레온하르트 15세 대륙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으로 그라츠라이히의 백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하인이 찾은 문서에 겸손하고 친절하다고 묘사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그가 오만하고 에베레스트급 왕자였다. 이 면접의 목적은 그의 성격에 대해 더 배우고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인이 레오나르트에게 왜 선생을 싫어하냐고 묻자 소녀는 그저 말했다. 당근과 피망처럼 싫다고. 갑자기 선생들을 음식의 범주로 끌어들였다. 한바탕 질문이 오간 후
하인은 마침내 그 이유의 일부를 알아냈다. 지금까지 어떤 가정교사도 그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왕의 기분만 신경 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공부를 싫어하는데 가정교사들이 강제로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사들은 적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가 가정교사들에게 배운 유일한 것은 달리기였다. 때로는 도보로 달리고 때로는 말 위에서 셀 수 없는 탈출 덕분에 그는 많은 트로피 특히 육상 경기에서 우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인은 생각했다. 시험을 주면 그를 도망치게 할 뿐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대로 하인이 시험 문제를 들자마자 레오나르트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인이 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정문을 막혔지만 아직 창문이 있었다. 레오나르트는 그곳을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실수로 자신의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하인은 재빨리 그것을 주워들었고 벤치 밑으로 기어들어가 읽었다. 몇 줄을 읽고 난 후 하인에는 그 일기가 완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사소한 일조차도 레오나르트를 절망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실망에 잠기게 했다. 하인에는 기어나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묻자 레오나르트는 릭의 일기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그래서 하인에는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 순간 레오나르트는 마침내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약점을 손에 쥐자 하인에는 즉시 그것을 이용해 그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강요했다. 결국 레오나르트는 마지못해 하지만 진지하게 시험을 완료하고 모든 답을 기입했다. 결과를 받고 난 후 하인에는 레오나르트에게 오후 4시에 만나자고 말했다. 그들의 첫 수업을 위해 그리고 방을 나섰다. 레오나르트는 여전히 똥에 있었다. 아버지에게 하인에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하인에가 4시에 참석해달라고 간청하러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페이스트리를 가져온 하녀였다. 하인에가 그들을 배달하도록 주선했던 것이었다. 그에게 주는 보상으로. 그래서 레오나르트는 왕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아직 이 가정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다음 왕자의 차례였다. 현명한 브루노 왕자 셋째. 브루노 왕자는 16살로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지식을 가진 신동으로 칭송받아왔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강의할 수 있었고 유망한 젊은 학자로 여겨졌다. 이것들이 하인에가 수집한 정보였다. 그의 방으로 들어서자 하인에는 약간 놀랐다. 온갖 종류의 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예상외로 하인에가 그것을 제시하자마자 브루노는 즉시 수락하고 완료했다. 단 한순간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한 시험하고 싶어 했다. 하인의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지금까지 모든 가정교사는 브루노보다 열등했다. 만약 하인에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는 해고될 것이었다. 하인에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But suddenly, Bruno commented that he never expected a royal tutor to be so small. Every time Hein heard the word small, it said he felt offended. He accepted the test right away. The first challenge Bruno proposed was a game of chess. From a chess match, one could see many things about an opponent. Bruno, with his back percent win rate, was extremely confident, but with just a few simple moves, Hein checkmated him. Bruno was left dumbfounded, unable to believe it. He continued with mental arithmetic. Again, he lost. Switching to music, Hein could replace an entire orchestra in cards. He lost miserably again. Bruno became shaken and could hardly believe it. Finally, he pulled out what he was most confident in, knowledge, packed difficult questions from many different fields, written randomly in 5 languages. But before he could finish explaining, Hein had already handed in the answers, even correcting spelling mistakes. The result drove Bruno to despair. Since childhood, he had buried himself in study to stand out, and now he was defeated by a genius, leaving him confused at that moment. Hein noticed Bruno's research paper and asked to read it. After going through it, he acknowledged it and even gave advice to improve it. Seeing his hard work understood and recognized, even receiving constructive suggestions, Bruno became excited, collapsed to the ground, and called Hein master with eyes full of admiration. From now on, Hein is the person he respects most. It turned out Bruno's desire to test him was simply to find someone better who could teach him what he did not know. But the whole thing about me and calling him master felt a bit strange. Hein refused. But Bruno stubbornly insisted on calling him that. Luckily at that moment, Licht burst in asking if Hein had finished the interviews and then practically carried him off.
If Licht had not shown up, 헤이네는 탈출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으로 두 명을 맞췄다. 다음은 리히트 왕자였다. 조사 정보에 따르면 리히트는 5째 왕자다. 14세. 쾌활한 성격의 잘생긴 청년. 다른 나라 귀족들과 매우 가깝다. 그는 종종 몰래 마을로 나간다.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눈에 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는 극도로 외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방에 도착했다. 헤이네는 거꾸로 들린 채로 약간 얼떨떨해 보였다. 그렇게 리히트는 문을 열고 헤이네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의 여자친구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로 오해받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리히트가 작은 왕실 가정교사가 있다고 말했을 때 이 소녀들은 헤이네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왜냐하면 헤이네는 여전히 리히트를 면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금 망설였지만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결국 헤이네뿐만이 아니었다. 리히트도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다. 헤이네는 공부에 대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면 그의 배경에 대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리히트가 궁금해했던 것은 헤이네의 신체 부위였다. 그렇게 궁금해하고도 뺨을 한 번만 맞은 것은 그 후 다행이었다. 헤이네는 그에게 시험을 줬지만 리히트는 집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짓거렸다. 헤이네는 그에게 진지하게 집중하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리히트는 이미 오래전에 끝마쳤다. 그때 헤이네가 마지막 왕자를 면담하러 가려던 참에 리히트가 그를 불러 질문했다. 만약 이전과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면 헤이네는 거절했을 테지만 리히트의 질문은 헤이네는 대체 누구인가였다. 다른 가정교사들은 거창한 직함으로 유명했지만 헤이네만은 극도로 신비로웠다. 그 순간 정보면에서 리히트의 시선은 엄청나게 날카롭고 꿰뚫어보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태도로 돌아왔다. 리히트의 여자친구들이 고개를 내밀어 면담이 끝났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긴장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단지 진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이는 리히트와 대연회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다음 그는 떠났다. 하인이 조금 가고 나서 리히트는 문을 다시 열고 쳐다봤고 하이는 경계심을 가졌다. 그에게 너무 안일하게 대했다고 3명의 왕자는 마무리되었고 이제 두 번째 카이 왕자만 남았다. 17세, 군중 속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사람. 사관학교에서 한바탕 싸운 후 그는 정학당했고 사나운 성질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한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하이는 지나가는 하녀에게 물었고 왕자가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어서 카이 왕자에 대해 물었지만 하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듯했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은 사실인 것 같았다. 상황이 좀 위험하게 느껴졌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 시간까지 카이 왕자를 빨리 찾아야 했다. 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던 중 하이는 책을 훔친 궁궐개와 마주쳤다. 그것을 쫓던 중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 궁궐 안의 범죄 현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잠든 카이 왕자였다. 하이는 아까 왕자가 자신에게 꺼지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가 생각하는 동안 카이는 갑자기 깨어나 하인을 들어올렸다. 알고 보니 그는 하인을 개로 착각했던 것이었다. 글쎄 적어도 그는 하인을 새로운 스승으로 여겼고 그리고 보아하니 그에게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카이가 말하는 방식에서 하인은 조금 의심스러워졌다. 그 서류들의 정보에 대해 하인이 돌아보자 카이가 노려보고 있었다. 카이가 일부러 무섭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늘 날카로웠던 것이었다. 그는 무섭게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온화했다. 그날 아침에 꺼지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도움을 원한다는 의미였다. 그가 나지막이 말해서 하이네는 그의 말을 오해했다. 카이가 시험을 보는 동안 어린 소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막내 공주 아델이었다. 카이가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하이네에게 그녀를 아낀다고 털어놓았다. 스승들 중에서 하이네가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학업을 하이네에게 동생들의 학업도 의지하겠다고 했다. 시험지를 제출한 후 그는 바로 잠들었다. 성숙하고 온화한 사람. 소문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 정보를 듣기보다는 직접 느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이네 역시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왕실 스승으로서의 일에 유용한 대강당에서 하이네는 4장의 시험지 채점을 마쳤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다. 그들이 이때쯤 올까 생각했다. 레오나르트는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하이네가 갑자기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며 브루노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같이 공부하자고 불렀다. 레오나르트는 놀랐다. 처음에는 브루노가 맹렬히 반대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스승을 존경했다. 하지만 막 시야를 넓혔던 브루노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하이네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공손해졌다. 레오나르트는 더더욱 짜증이 났다. 그래서 브루노를 뒤로하고 서둘러 도망쳤다. 4시까지 3분을 남겨두고 브루노는 서둘러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알고 보니 그는 10분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이네는 그에게 언제든 오는 건 괜찮지만 왕자들 앞에서는 자신을 스승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민망할 것이라고. 다음으로 도착한 사람은 리히트 왕자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하이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다. 그것은 브루노를 짜증나고 질투나게 만들었다. 화가 날 지경이었다면 하이네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왕자의 신분이 자신보다 높았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친근해서는 안 되었다. 그저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한 문제로 브루노와 리히트는 시끄럽게 다투었다. 2분이 남았을 때 카이 왕자가 도착했다. 다른 둘은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더 격렬하게 다투었다. 카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한번 노려보자 둘 다 조용해졌다. 그러자 그는 둘 다 착한 소년들이라고 크게 말했다. 둘이 먼저 사과하게 만들었다. 그는 형제들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는 모두가 서로에게 친해지기를 원했다. 비록 겉모습은 좀 무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는 극도로 순수했다. 동생들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침내 시계가 4시를 가리켰고 넷째 왕자인 레온하르트만 오지 않았다. 리히트는 레오나르트 없이 그룹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첫 그룹 수업이니 아무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날로 연기했다. 브루노는 그것을 낭비할 수 없었고 급히 그를 찾으러 갔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레오나르트가 문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레오나르트는 하이네의 실패를 보려고만 왔다고 말했다. 카이와 리히트가 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이제 하이네와 완전히 친해져 있었다. 그 이유는 꽤 이상했다. 리히트 여자친구들은 하이네를 좋아했고 카이는 새 가정교사가 작고 부드럽고 귀엽다고 생각했다. 이제 넷 모두 도착했으니 하이네는 수업을 시작하려 했다. 이를 보고 레오나르트는 도망치려 했지만 리히트에게 붙잡혔다. 하이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채점된 시험지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첫째는 만점을 받은 브루노였다. 그 다음 카이는 87점이었다. 리히트는 60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온하르트는 1점이었다. 이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브루노는 믿을 수 없었고 확인하기 위해 시험지를 빌렸다. 혹시 답이 잘못된 곳에 채워져 있었을까? 아니 혹시 피곤했던 걸까? 아니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걸까? 아니 그들 모두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사실 레오나르트가 가장 오래 걸렸다. 이름을 제대로 써서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히트는 끝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리히트가 웃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레오나르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카이가 그를 위로해줄 만큼 사려 깊었습니다. 비록 머리는 조금 둔했지만 적어도 팔다리는 잘 발달했습니다. 많은 위로 끝에 갑자기 하이네가 말했습니다. 이 점수는 끔찍했어요. 이것 때문에 레오나르트는 화나고 토라졌습니다. 저런 속도로 달려가면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레오나르트가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생님들도 싫어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가정교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형들만큼 빨리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교사는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끔찍한 압박을 만들었고 그것은 레오나르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생님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들을 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하이네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바꾸기 위해 자신이 그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네는 말없이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비록 이곳은 3층이었지만 그 장면은 매우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의 스승님의 틈이 그 멋을 망쳤습니다. 한편 레오나르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도망쳐야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가정교사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왕자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이네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이네의 다리가 너무 짧아서 등자에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당황스러운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네는 레온하르트에게 멈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말을 세우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게 타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누가 감히 멈출까요? 하이네는 뛰어넘어 레온하르트를 안았고 둘은 숲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온하르트는 두려움에 기절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었을 뿐이다. 처음 말을 타는 사람이 자신을 따라잡았다는 것의 말이다. 이 순간 하이네는 마침내 시간을 내어
앞서 벌어진 일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다. 사실 그는 레오나르트를 비판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 각 개인에게 적합한 가르침의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오늘의 시험 때문에. 모두는 각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레오나르트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 새로운 스승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였다. 길이 꽤 멀었고 걸어간다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한편 왕궁에서는 모두가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스승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지 못한 브루노 왕자는 직접 찾아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경비병들에게 제지당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새벽이 오기 전에 발견되었다. 궁으로 돌아와 하인에는 신하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갔다. 그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방이었다. 평민에게는 너무나도 큰 방이었다. 침대도 너무 커서 잠들기 어려웠고 그가 뒤척이다가 침대 옆 틈새로 굴러떨어졌다. 아침에 시녀가 그를 깨우러 왔을 때 그가 침대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밤새도록 틈새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하이네가 가르침을 시작하기 위해 대강당으로 갔을 때 그는 레오나르트가 이미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알고 보니 레오나르트는 어제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연습 문제를 푸는 동안 공부하면서 말이다. 다른 세 왕자가 도착했고 여느 때처럼 브루노와 리히트는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다. 보아하니 하이네의 앞으로의 과외 일은 꽤 힘들 것 같았다.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는 대신 모두가 실질적인 경험을 할 것이었다. 수도로 가서 평민들의 삶에 대해 배우기 위해 시내로 간다는 말을 듣자 리히트는 매우 들뜬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빨리 나가 놀고 싶어 했다. 최근 도시 상황은 정상이었다. 그래서 여행은 안전할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카이와 브루노는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레오나르트에게서 나왔다. 그는 시내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왜 왕족이 평민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하이네는 조치를 취했다. 그에게 2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백성의 삶을 무시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사치스럽게 살아서 백성들을 너무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녀를 단두대에 보냈다고. 심지어 사파까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레오나르트는 겁에 질려 따라가기로 동의했다. 단두대에 보내지지 않는 한 그 후 하이네는 모두와 안뜰에서 약속을 잡았다. 신분을 숨겨야 했으므로 10시에 그는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을 입기를 원했다. 하지만 10시가 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리히트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신의 나들이에 익숙해서 그가 입은 옷은 매우 잘 어울렸다. 그 후 나머지 3명이 나왔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평범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브루노는 여전히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리히트는 그들에게 경고할 경험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3명 모두 수상한 가면을 쓰고 갔을 것이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마치자 할머니가 울면서 나와 경고를 해주었다. 마치 아주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동한 후 하이네는 일행을 무작위 골목에 멈추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갈 것이라고 했다. 시내에 처음 와서 리히트 외에는 모두 여전히 낯설어 했다. 브루노는 심지어 지도를 가져와 방향을 확인했다. 이제 하이네는 각자에게 임무를 할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돌아 리히트를 보았다. 카이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일행 전체가 산책을 시작했다. 브루노는 지도를 꽉 붙잡았다. 외우고 풍경과 비교하려고 노력하면서 리히트는 그를 아마추어라고 비웃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원했다. 하지만 그가 멀리 갈수록 더욱 당황해했다. 알고 보니 리히트가 시내에 갈 때마다 It was always his colleagues who aided and guided him, so now he had no idea where he was going. Moreover, this place was quite crowded. It was the ring road, the main street of the capital, and both the theater and the city hall were located right here. Thanks to such facilities, the city had a population of about 13,000,000. Therefore, they must not separate. Especially Leonhard, it seemed Heine's story had really frightened him. So Heine held his hand to prove that, as long as they did not reveal their identity, they would be safe. But while he was leading Leonhard, he saw Licht whispering something to Bruno. And when they arrived at the shopping district, Heine suggested everyone split up to shop. Kai and Bruno quickly separated to the places they wanted, while Leonhard awkwardly admitted he had never shopped before. Seeing that the two of them took him to a department store, Licht whispered something again in front of Heine. Then entering the store, Leonhard looked around and chose something he liked. His taste was truly terrible. He picked an ugly doll and even praised it as cute. Completely incomprehensible.
When it came time to pay, upon hearing the price of 55 cents, the boy, not knowing the denominations of money, just handed everything over. So, Hein had to give a lesson right there. Luckily, Leonhard was royalty, or else he would have starved long ago. Unfortunately, the staff they encountered were kind. Otherwise, there would have been nothing left. After that, Lix said he had some personal business, and dragged Leonhard away. It seemed the princes were plotting something. Bruno was still absorbed in the bookstore, as if he wanted to buy the entire shop. Heine reminded him to choose just one book. He really needed. Luckily, they met a kind shopkeeper who marked the books Bruno had chosen, so he could buy them next time he came. Then the two went to meet Prince Kai. He said to go to the square. And upon arriving, 그들은 많은 비둘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위에 앉아있는 것을요. 알고 보니 소녀는 자신의 모든 돈을 써서 새들에게 먹이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이는 하이네에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건지 물었고, 하이네가 먹이를 던지자마자 비둘기들이 먹으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들어 올리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카이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생님을 잃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리히트가 그들을 불러 소시지 갑 한 대를 가리키며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행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고, 하이네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쳐줘도 브루노와 레오나르트는 여전히 경직되어 보였지만 카이와 리히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그들이 궁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으른 도둑이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채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일은 공주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손주가 무사한지만 걱정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걱정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할머니인 왕비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트의 정의감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도둑을 쫓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지만 카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모두가 아직 할머니를 걱정하는 동안 카이는 이미 도둑을 쫓아가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레오나르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도둑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카이에게 사탕 한 봉지를 가지고 와서 지갑을 되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레오나르트도 할머니에게서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수줍게 말했지만 낯선 사람을 위해 나선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매우 칭찬할 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이네는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지만 모든 대답은 평범했고 진정한 교훈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이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130만 명의 사회에는 130만 가지의 삶의 방식과 개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빅토르 왕은 그 미소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나 노력했다. 미래에 그들이 왕이 된다면 그들 역시 그처럼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이는 그때 그들 옆에 있는 이상한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일행은 그것을 숨기고 말해주려 하지 않았다. 마치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그날 저녁 하인이 머리를 식히러 산책을 나섰을 때 레오나르트는 갑자기 그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분명 속임수를 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인은 고개를 내밀며 그게 무엇이든 간에 놀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놀랐다. 공주님이 그를 위한 환영 파티를 준비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날 샀던 선물들과 함께 그날 밤 하인은 아주 잘 잤다. 받았던 선물들과 함께 어느 날 밤 하인이 다음날 수업을 위해 교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밖에서 큰 소동을 들었다.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폐하께서 반년 만에 부재했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하인과 공주님을 매우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인은 왕이 있는 곳으로 호위되었다. 왠지 모르게 그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느낌은 하인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공유하고 있었다. 비록 왕자님들과 공주님 모두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지만 그들은 또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카이만이 왕을 만나는 것을 들떠했다. 그의 마음은 우주처럼 넓었기 때문이었다. 은하수 자체처럼 넓었기에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가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같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왕실 인사가 끝난 후 왕은 예상치 못하게 눈물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왕자님들은 어색함을 느꼈던 것이다.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고 감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그다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과 전설의 신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같았다. 역시 새로운 스승과 아들들이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행복해했다. 하지만 아버지 모드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왕으로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었다.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리고 자녀들의 시험 결과를 보고 그는 각자의 단점을 지적했다. 그를 가장 걱정하게 한 것은 레온하르트였다.
하지만 레오나르트 본인은 자신이 아버지를 걱정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 그것은 1점짜리 시험이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의 왕위 계승은 그저 꿈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왕은 레오나르트에게 시험을 다시 치르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최소 60점을 받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왕위 계승권을 잃을 것이었다. 평소에는 모두가 평등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다. 그래서 그는 하이네에게 레오나르트를 개인적으로 가르치도록 맡겼다. 3일 동안 그 후 다시 시험을 치를 것이었다. 이것은 레오나르트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낙담시킨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잘못은 그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모든 가정교사를 쫓아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에게는 특별한 천재 가정교사가 있었고 든든한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모두 그가 향상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두는 즉시 일에 착수했다. 첫 단계는 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명 그는 적어도 1+1이 무엇인지는 알겠지,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도 이것은 모두를 완전히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는 11라고 답했다. 레온하르트가 말을 할수록 모두는 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그에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세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덕분에 그는 마침내 답이 2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약간 더 큰 합을 시도했을 때 그는 다시 얼어붙었고 다른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카인은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레온하르트가 싫어하는 것을 그가 좋아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달리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벌칙처럼 들렸다. 그들은 레온하르트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해보았다. 그 사람은 브루노였다. 하지만 그는 형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눈은 반짝이며 그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절망적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결국 부정행위를 택했다. 레오나르트에게 전과 똑같은 시험지를 준 것이다. 그래서 답만 외우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믿었을까? 자기 동생이 50개 답을 전부 순서대로 외울 수 있다고 말이다. 결국 모든 것은 하이네에게 달렸다. 그는 음식과 수학 문제를 결합시켰다. 그러자 레오나르트는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가 공부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비록 여전히 극도로 어려운 방식이었지만 말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레오나르트의 실력은 겨우 15점에 불과했다. 필요한 60점에는 아직 한참 부족했다. 과연 그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시험은 바로 내일인데 말이다. 레오나르트는 포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번에 15점을 받았다는 것은 85개의 실수를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말은 레오나르트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좋지만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공부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니까 다음날 아침 시험 전이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순간을 붙잡으려 공부하고 있었다. 마침내 시험 시간이 되었다. 레오나르트는 홀로 시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명의 형제들은 묵묵히 그를 응원했다. 하이네마저도 마음속 깊이 그를 격려했다. 시험 시간이 끝나자 하이네는 바로 시험지를 채점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레오나르트가 받은 점수는 59점이었다. 모두가 기뻐하며 그를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합격 기준이 60점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약속대로라면 그는 여전히 왕위 계승권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특별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이네가 한 곳을 잘못 채점한 것이었다. 시험지에 1점이 더 주어져야 했던 것이다. 레오나르트가 이름을 정확하게 적었기 때문이었다. 하이네의 독특한 채점 방식대로. 결국 고는 여전히 레오나르트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왕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레오나르트도 이 유능한 스승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고 하이네는 이에 답했습니다. 레오나르트가 한때 하이네에게 건넸던 것과 같은 평범한 악수로 말이죠. 하이네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애정 넘치게 악수하면 어린 왕자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릴 것이라고요. 이것은 레오나르트를 당황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이네는 와인 한 병을 들고 빅터 국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처음 만나는 척했습니다. 편지로만 주고받았다고 말하면서요. 그것은 타당했습니다. 하이네가 스승이 되려면 빅터는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죠. 하이네의 과거를 비밀로 지키는 것. 만약 밝혀진다면 하이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위해 시내를 걷던 중 하이네는 갑자기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운명에 이끌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맞이한 종업원은 하이네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5왕자 리히트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직원은 재빨리 부인했습니다. 실수라고 주장하면서요, 왕자로 자주 오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왕자와 닮았기 때문이죠. 그의 진지하고 전문적인 말투와 일하는 방식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제5왕자의 플레이보이 같은 성격과는 말이죠. 메뉴를 소개하고 하이네가 주문하는 것을 도운 후 직원은 주방에 알리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정말로 리히트 왕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전혀 멋지지 않다며 자신을 비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왕족이 웨이터로 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국왕이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왕이 계승권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것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되었습니다. 약간의 연기를 더해서 하이네를 속여 빨리 떠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너무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하이네가 자신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다른 사람이 하이네를 서빙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카페의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손님을 담당한 종업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서빙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리히트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참아야 했습니다. 하이네가 뜻밖에도 곧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헤이는 심지어 책을 꺼내 읽기까지 했다. 이는 릭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때 젊은 남자 둘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근처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다칠 뻔했다. 다행히 릭이 나섰고 소녀를 구해내며 그의 신사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다투던 두 남자를 진정시켰다. 몇 가지 능숙한 몸짓과 말로 그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카페 전체의 이목을 끌었다. 헤인조차 그를 칭찬했다. 릭은 헤인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뜬금없이 헤인의 편지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헤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만남을 요구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헤인은 그저 손 놓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긴장감 넘쳤다. 헤인은 릭을 변호하며 나섰다. 그의 행동이 진지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결코 경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가 웨이터로 일했던 이유는 실로 장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자들은 잘생긴 웨이터에게 서빙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친절하고 열정적인 도움 덕분에 그 자신의 노력과 합쳐져 릭은 오늘날의 그로 성장했다. 그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포기하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빅터 왕은 왕자로서 그러한 일은 그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듣고 릭은 격분했다. 아버지가 오직 신경 쓰는 것은 왕족의 혈통뿐이며 자신이나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고열에 시달렸을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찾아오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며 좋은 아버지인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신경 썼던 것은 오직 가문의 명성뿐이었다. 이 말을 하며 릭은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카페는 그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다. Just as Lickett was about to step back into the cafe, King Victor suddenly appeared, galloping in with Hein on horseback. Seeing his stubborn son refusing to listen, the king intended to go straight to the owner. Lickett feared his father would use their 가린 사람 일이 도수로선 relationship to pressure the owner into firing him. But what came next left both Hein and Lickett stunned. Victor actually asked to work a shift at the cafe. Despite both Hein and Lickett trying to stop him, the king refused to listen and persistently persuaded the owner. Since there were still 5 hours left before closing, the owner agreed to let him try. This left Lickett completely dumbfounded. The king, working as a waiter, Lickett himself had struggled and fumbled for days before becoming decent at the job, so surely his father would be fired quickly. But Lickett forgot where he and his brothers had inherited their looks from, though aged Victor still radiated an irresistible charm. In the cafe uniform captivating all the women, Heine was left speechless, having nothing more to say to this king. As for Lickett, the manager assigned him to train his own father, having just argued bitterly with him earlier that day, now being forced to guide him, left Lickett flustered and unsure what to say. He thought there was no way Victor could become professional in just one evening. Soon, a female customer requested service perfect for practice. Victor strode over, dropped to one knee before her, and spoke in sweet, charming words. Who could resist that? The woman fell head over heels for the king with 6 children. But that was just the beginning. Many more guests needed attention. A foreign customer asked questions that none of the staff could understand. But Victor stepped in, showing off his mastery of foreign languages, leaving his son gaping in shock.
Impressive indeed, though Wecht still clung proudly to his own reputation as a lady killer. Yet here was his father, outshining him, winning over every person in the cafe. Young or old, male or female, 모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릭은 아버지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던 감성적인 남자도 아니었죠. 사교적인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분이셨죠. 마찬가지로 빅터 또한 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결코 보여주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근무교대가 끝난 후 모든 직원들은 물론 주인까지도 빅터에게 계속 있어달라고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저녁 시간을 모든 손님들에게 즐겁게 해주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대신 릭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동안 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은 왕실의 명예가 아니라 릭의 생명과 건강이었습니다. 릭은 반대로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국정 업무에 파묻혀 있을 때조차도 빅터는 그가 잠든 사이에 여전히 그를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오해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요. 그래서 릭은 카페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하이네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자신의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매일 이곳에 계속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빅터는 릭의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이네가 직접 그것을 보장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빅터는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네는 릭을 더 이상 신비로운 왕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활기찬 소년으로만 보았습니다. 며칠 후 하이네는 4명의 왕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보석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릭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즉시 거절당했습니다. 법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레오나르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각자 소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요. 전액이 다 모일 때까지. 그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설득력 있지는 않았지만 빅토르 국왕은 사실 그것을 꽤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오나르트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레오나르트가 칭찬받자 브루노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처럼 왕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장남이 진정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좀 설명하자면이 가족은 6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장남은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과외가 필요 없을 정도로요. 장남을 능가하고 싶었던 브루노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레온하르트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또한 장남처럼 천재일까봐 걱정했죠. 브루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하이네는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고 싶지 않아 하이네는 브루노의 다가오는 논문, 대학교 발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꽤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브루노는 하이네의 의견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검토 후 하이네는 브루노의 논문이 이전 발표의 단순한 복사본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창성이 부족했죠. 그를 가장 불쾌하게 한 것은 수많은 철자 오류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표시했습니다. 하이네는 브루노가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말하려 하지 않아 그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하이네는 브루노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논문을 쓰라는 것이었죠. 그가 나라에 가져오고 싶은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주 안에 제대로 된 논문을 내놓지 못한다면 하이네는 더 이상 그를 자신의 제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도전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브루노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그 논문에 끊임없이 매달렸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그는 이전 초고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애썼다. 책상에 쓰러져 잠들 때까지 지쳐서 날이 밝자. 레오나르트는 아버지께 보고서를 제출했고 브루노는 하이네에게 제출했다. 브루노의 지친 얼굴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이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브루노가 자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논문으로 브루노는 자신 있게 대학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브루노는 대학에 가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하이네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끝났을 때 그는 약간 낙담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자. 하지만 그때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그의 자신감을 크게 되찾아 주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자기 학교에서 발표해달라고 초대하기도 했다. 그 후구 순간
브루노의 세 번째 우상이 나타났다. 발표에 감명받은 그 교수님은 브루노를 식사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브루노에게 제안했다. 왕위를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학자가 되자고. 한편 하이네는 브루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마차가 그를 데려오는 것을 봤을 때 한 백작도 나타났다. 이 남자는 자신을 로젠이라고 소개했다. 제1. 왕자의 보좌관. 로젠은 하이네에게 그날 저녁 브루노의 만남에 대해 알렸다. 교수님의 제안으로 여전히 갈등하던 브루노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왕위를 계승할 그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장남이 분명 가장 유망했으므로. 떠나기 전 교수님은 브루노에게 결정적인 답을 내릴 일주일을 주었다. 속으로 브루노는 망설였다. 그는 항상 아버지처럼 왕이 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빅토르가 레오나르트의 보고서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을 듣자 브루노는 더욱 낙담했다. 일주일 내내 모든 자신감을 잃고 그는 자아의심에 빠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어느 날 하이네는 브루노가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니면 적어도 개처럼 생기지 않은 어떤 것을 브루노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듣자 하이네는 부드럽게 말했다. 학자가 되는 것이 결코 못한 일이 아니라고. 하이네 knew he had no right to decide the future for the four princes, but he still hoped Bruno would think carefully. Because, if not, then one day when old age and illness struck, he might end up bedridden, regretting the choices he had made. After many days of thought, Bruno finally found clarity and discovered his own answer. He went to meet the professor and expressed that he would attend his school, but not right away. Bruno wanted to wait until he was truly mature and more seasoned before pursuing the academic path. After all, his greatest dream was still to become a king, like his father, and he would not give up on that dream, no matter how slim the chance might be. Hearing this, the professor smiled, showing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Bruno's determination. He gladly accepted the answer and even said that Bruno could visit him anytime he wished. After that, the professor departed, leaving a quiet space behind, and at that very moment, Hein appeared. He looked at Bruno with deep admiration. For that unwavering resolve strengthened his trust in him. Hein expressed his desire to stand by Bruno's side, walking with him toward the goal of conquering the throne. However, the news that Bruno had not abandoned the throne soon reached Rozen's ears. Upon hearing this, he shifted his focus, deciding instead to eliminate Hein. From then on, Rozen ordered his subordinates to secretly gather information on him. One quiet night, Kai came to Hein seeking advice. Shortly after, Bruno and Leonhard also arrived, one after another, each with something they wanted to ask. Seeing his three older brothers together, Lichte refused to sit idly and followed Inkel as well. He immediately raised a completely foolish question. If one had to choose between a beautiful girl with a flat body or a girl not so striking in looks, 하지만 풍만한 가슴을 가진 누가 선택되어야 하는가? 이 말을 듣고 브루노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리히트는 당장 잠이나 자는 게 좋을 것이다. 세상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하이네는 그런 헛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재빨리 카이가 하고 싶었던 말로 돌아갔다. 카이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빅터가 자신에게 훈련을 부탁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4명의 왕자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었다. 리히트는 지나치게 경박했고 브루노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고 왕이 될 레오나르트는 성격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계산에 약했다. 그리고 카이의 유일한 문제는 소통에 있었다.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하지만 하인들이나 경비병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랐다. 예를 들어 지나갈 때마다 경비병들에게 인사받으면 카이의 차가운 시선은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리고 하인들을 대할 때는 그의 엄한 표정은 그들의 일을 꾸짖는 것처럼 보였다. 카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쉽게 오해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 그는 자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가 더 침묵할수록 그들은 더욱 두려워했다. 다음날 아침, 하이네는 카이를 데리고 소통 연습을 시킬 예정이었다. 다음날 아침, 새 왕자는 아델을 데리고 하이네를 만나러 왔다. 어린 소녀는 흐느껴 울었다.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집에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망쳤기 때문이었다. 그림을. 이 말을 듣고 그녀의 새오빠는 당황했다. 동물원이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기 귀찮아했다. 하지만 여동생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자 그들은 결국 굴복하고 아델을 데리고 가서 기분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하이네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다.
특히 이 여행이 카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통 능력을 훈련할 하이네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카이를 웃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시범을 보이려 했지만 너무 뻣뻣했다. 레오나르트가 나서서 대신 해야 할 정도였다. 그들이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하이는 이렇게 지시했다. 카이가 흥미로운 동물을 보면 미소 지어보라고. 하지만 카이가 정말로 미소 짓자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모두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일행은 계속해서 관광을 했다. 먼저 타조, 우리 그 다음은 곰 구역. 레오나르트는 곰이 귀여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봉제 인형처럼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들을 보고 아들은 겁에 질렸고 그래서 카이는 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위로해야 했다. 그 후 일행 전체는 먹이주기 구역으로 갔다. 모두가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브루노와 하인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편 카이는 양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가련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카이에게 가서 근처 직원에게 먹이를 더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카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왔다. 바로 그때 아들이 토끼에게 물렸다며 소리쳤고 결국 일행은 즉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아델은 집안의 강아지와 화해했다. 자신이 과민 반응했음을 깨닫고 그 강아지에게 부당하게 화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카이에게 돌아와서 아이는 카이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카이에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궁전 안에 가까운 사람들의 예를 들어 시녀들과 말이다. 릭은 즉시 끼어들었다. 카이에게 몇 가지 대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가 보통 여자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하이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카이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냈다. 그리고 근처의 시녀 2명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그는 방금 배운 문구들을 자신감 있게 반복했지만 그의 평소 엄한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겁먹게 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도망치게 만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는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애쓰는 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카이는 궁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외모와 어딘가 딱딱한 태도 때문에 그의 친절한 행동은 경비병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너무 지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에 카이는 잔디밭에 누워 쉬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한 하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담요를 부드럽게 덮어주고 차 한 쟁반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며 그녀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인이 와서 사실을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카이가 사람을 잘 읽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까봐 두려워 항상 그들을 피했다고. 하인이 짧은 말이라도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처럼 말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으로 보일 것이며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을 따라 카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녀가 그의 시트를 갈라왔습니다. 모든 용기를 모아 카이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을 돕는 그녀의 끊임없는 헌신에 감사하다고 놀랍게도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애정을 보였습니다. 기쁨에 넘친 카이는 즉시 하인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의 얼굴은 보기 드물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빅터 에두스가 아들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액자에 담긴 그 그림은 하인 자신이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캔버스 모퉁이에 불에 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태운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걔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망가뜨렸다기보다는 걔가 밀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카이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이제 소녀들에게 추파를 던져도 두려워 도망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빅터에게 소환되었습니다. 하인과 동행하여 가보니 브루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들 모두가 한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했습니다. 방금 신문에 보도된 그 기사는 전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카이와 브루노가 사관학교에 다녔을 때에 그것에 따르면 보고서는 두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비난했다. 만점 성적을 얻기 위해 선생님들을 위협했다고 시험도 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 맞았다. 그것은 학교의 악몽이 되었다. 끝난 것은 카이가 동급생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였다. 심하게 다치게 했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덧붙여 썼다. 이 모든 문제가 당국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카이와 브루노는 사실상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작 다친 학생은 고통받았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더 심한 결과를 겪었으며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이에 브루노는 즉시 항의했다. 기사에 쓰인 모든 것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빅터는 침착하게 개입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전했다. 카이가 정말로 누군가를 때렸다는 것이었다. 지금껏 침묵하던 페이는
카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이야기 뒤에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두 사람 모두 막 입학했을 때였다. 카이가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브루노가 종종 다치는 것을 알아챘다. 항상 검술 연습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한 번은 카이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찾아보러 갔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 맞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카이는 다른 소년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그로 인해 본인은 정학당했고 다른 소년은 퇴학당했다. 학교에서 레온하르트를 받아주지 않았고 브루노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빅터는 기자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왕과 왕자들도 무력하다니. 모든 것이 진정으로 혼돈 속에 있었다. 어쩐지 4명의 형제들은 이제 왕실 교사들 밑에서 공부해야 했다. 그때부터 카이는 소문과 비난을 견디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궁전 안팎에서 오는 비방을 빅터는 그에게 당분간 조용히 견디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때 하이는 우연히 다른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범인이 궁전에 침투했다는 내용에 떠난 후 카이는 직접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사건의 학생과 그에게 맞서기 위해 그는 자신이 견딜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든 그리고 다시는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하이는 중재자로서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가까운 시종들은 카이를 걱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에 카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 미소 자체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은 바라보는 누구든지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다. 브루노는 즉시 나섰다. 모두를 안심시키며 그것이 카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였다고 그들에게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만남의 장소에서 하인과 그들에게 배정된 군인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먼저 들어갔다. 학생은 카이가 그 기사에 대해 자신에게 맞서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타협에 동의했다. 하인은 즉시 카이를 부르러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와 함께 갔던 군인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매복 공격을 받아 끌려갔다. 카이와 하인이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침착하게 주장했다. 군인이 이전에 혼자 들어갔다고. 의심 없이 카이와 하이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함께 앉아 3자 대화를 위해 학생은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번 브루노를 공격했던 것에 대해 그는 말했다. 학교에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왕실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항상 특혜를 받는다고. 브루노가 자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형제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거의 방치했다고. 질투와 분노가 쌓였다고. 결국 갈등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카이가 화해하려고 악수를 하려던 찰나 그가 갑자기 총을 꺼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인과 카이 그리고 남은 병사는 와인 저장고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묶였습니다. 이 소녀는 세 사람 모두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왕자들을 감히 납치하여 몸값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후 그의 가족들도 그를 내쳤습니다. 그는 왕을 협박할 증거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진을 찍었을 때 세 사람 모두 비웃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두려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이를 위협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 소년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인을 위협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카이는 즉시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하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로 한 그는 자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카이가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본 소녀는 즉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인이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는 이미 허술한 사슬에서 자신을 풀어낸 상태였습니다. 오래전에 몸을 돌려 그는 바로 그 사슬로 소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때 세 사람이 막 떠나려던 참에 예상치 못하게 소년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하인은 병사에게 돌아서서 카이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직접 그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인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지식과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 전투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모든 총알을 피하고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떤 공격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인 혼자 모든 적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붙잡혔던 병사가 지원군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하이네가 깔끔하게 처리한 뒤였다. 그는 침착하게 그 임무를 넘겨주며 모든 포로들을 경찰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카이 역시 말을 꺼냈다. 그 소년을 궁으로 초대하여 호위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남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고 만회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카이는 그의 지식과 능력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다소 안도했다. 며칠 후 기사는 진실을 반영하여 정정되었다. 하이네는 우연히 로젠 백작을 만났는데 그는 하이네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하이네가 대답을 거부하자 로젠은 즉시 그를 들어올려 궁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가는 길에 로젠은 웃으며 하이네가 온 이후로 왕자들 모두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하이네는 잘 알고 있었다. 과거의 여러 일들의 배후에 로젠이 있었다는 것을. 리히트를 부추겨 밖에서 일하게 한 것부터 교수를 이용하여 설득하여 브루노가 왕위를 포기하게 한 것까지. 다만 최근 사건인 카이와 관련된 일은 불확실했다. 로젠은 즉시 그것을 부인하며 자신은 관련이 없는 척했다. 그러더니 화제를 최근 기사로 돌렸다. 범인이 궁에 침입했다는 내용에 그들이 더 이상 논쟁하기 전에 마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하이네가 내리자 그는 레오나르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막 말을 하려던 참에 로젠이 끼어들었다. 하이네의 진짜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리고 한때 그가 교회에서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로젠은 심지어 더 깊이 파고들면 하이네에 대한 흥미로운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하이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레오나르트에게 먼저 안으로 들어가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했다. 하지만 레오나르트는 그것을 그냥 넘기려 하지 않았다. 로젠의 말에 자극받아 그는 하이네를 뒤쫓기로 결정했다. 진실을 알기로 결심한 채 레오나르트가 아직 따라오는 것을 깨달은 하이는 그의 길을 막으려 에워쌌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직접 물었다. 레오나르트는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서 달아났다. 하이는 즉시 그를 쫓았다. 그가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하며 혼란스러워하며 레오나르트는 하인의 과거를 알고 싶어 했다.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라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했었다고. 레오나르트는 또한 자신의 과제들을 내고 싶어 했다. 하인이 채점하도록. 레오나르트가 발전하고 더 이상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것을 보며 하인은 그가 더욱 성숙해지는 것에 기뻐했다. 다음은 브루노였다. 그는 아들과 함께 몇몇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인이 도착했을 때 브루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인정했다. 아델과 아이들이 가르쳐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날 궁정 아이들이 브루노에게 몰려들었다. 개인적인 질문들을 퍼부으며 평소에 무엇을 하는 지여자친구는 있는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 질문 세례에 직면하여 브루노는 침묵하며 회피했다. 어떤 것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흥분했던 아이들은 이내 실망했다. 지루함에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다. 이것을 보고 하인은 그에게 그런 거리를 유지한다면, 몇몇 아이들조차 이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언젠가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이끌 수 있겠냐고 일깨워주었다. 이 말을 듣고 브루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정하게 대화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되돌려 놓았다. 다음은 카이였다. 그는 망설이며 자신의 진짜 소망을 고백했다. 사관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감히 아버지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빅터가 분명히 거절할 것을 알았기에 여전히 카이는 돌아가고 싶어 했다. 다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하이는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조언했다. 카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그가 진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빅터를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직접 그를 설득해야 한다고. 하인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드디어 리히트가 찾아왔고, 하인에는 먼저 그가 일하는 카페로 그를 찾아갔고 잠시 지켜본 결과 리히트가 이를 통해 많이 성숙해졌으며 사회와 서민들의 일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인에는 그를 칭찬하며 계속 이 길을 가라고 격려했는데 이는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 리히트는 그 말에 엮여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하이네의 말이 이별을 암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네 왕자가 모였고 이야깃거리는 레오나르트가 로젠에게 들었던 하이네의 과거였다. 4명 모두 궁금해했지만 많은 부분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느꼈다. 결국 그들은 하이네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정했다. 하이네가 분명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문 앞에 초조하게 섰다.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갈 준비를 했다.
마침 하이네가 자료로 쓸 책들을 잔뜩 들고 돌아오는 중이었고, 그래서 4명은 몰래 들어가는 대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 수업을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그의 변명을 듣고서 내 왕자는 하이네를 위해 방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브루노는 정교한 계획을 제안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먼저 정돈하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이네는 4명에게 자신의 개인 상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왕자들은 그 상자가 비밀을 밝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열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상자를 만지는 순간 하이네에게 들킬 터였다. 그래서 레오나르트는 하이네에게 자신의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시선을 돌렸고, 리히트가 그들이 손을 대는 순간 열 수 있도록 했다. 하이네는 리히트가 목마르다고 말한 것을 눈치챘고 하이네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하이네는 거기서 바로 차를 끓여주겠다고 했다. 레오나르트는 그에게 페이스트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하이네는 그들에게 모두 자신을 일하게 두라고 말했다. 레오나르트는 하이네가 맞기 전에 몰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리 왕자가 하이네에게 주었던 물건들과 그의 예전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모두가 하이네를 존경했고 그를 닮고 싶어 했다. 하이네는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소중하다고 믿었다. 4명의 왕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네에게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4명 모두를 가르치게 되어 영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옆본벌로 많은 추가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명의 왕자들은 계속해서 매우 어질러진 방을 서로 도우며 청소했습니다. 한편 하네는 카이에게 도서관의 책을 반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적극적으로 자원했습니다. 대신 책 뭉치를 잡고 즐겁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하녀가 뜨거운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트와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충돌로 둘 다 넘어지고 쟁반이 엎질러졌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미 지저분한 방을 훨씬 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하네가 도우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4명의 왕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며 그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네를 다시 그의 책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청소하는 동안 몇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방은 마침내 깔끔해졌습니다. 하네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많은 숙제 과제들을 준비했다고. 4명을 위한 작은 선물로요. 농담은 그만하고 작은 보상으로 차와 페이스트리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쉬는 동안 그들은 하네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신문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는 한 범죄자가 한때 궁궐에 잠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시 4명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요. 만약 범죄자가 궁궐에 들어올 수 있다면 어디에 숨을 수 있겠는가. 하네는 그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요. 그러고는 반쯤 농담으로 반쯤 진지하게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기사의 범죄자가 사실은 나였다면 어떨까? 4명은 그것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네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범죄자일 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네는 그 신문 기사를 과제로 사용했습니다. 4명의 왕자들에게 그는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어느 날 만약 그들이 왕이 되어 이런 소문을 무시한다면 의도치 않게 해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 임무는 4명 각자가 도시로 들어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 말이다. 카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직접 기사를 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면밀히 조사해보니 신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카이는 초고를 수정했던 사람의 신원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려 했다. 그날이 저물 무렵 그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원작자는 사임했고 그 기사를 마친 직후였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다. 릭은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문제가 자신들의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대조적으로 브루노는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저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4형제는 모든 곳을 뒤졌다. 여러 곳에서 질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뜻밖에도 단서를 발견한 것은 릭이었다. 흥분하여 그는 저자가 이름을 바꾸었고 가끔씩 도시의 대강당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4명은 그곳으로 가서 그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재빨리 그를 가로채 붙잡았다.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제거될 것이라는 가혹한 위협 속에서 남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단지 초대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시인했다. 어떤 신비로운 인물로부터 말이다. 어둑한 불빛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그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빅터 왕의 즉위 전 수학축제에 한 번 범죄자가 나타났었고
이제 그 범죄자가 궁궐로 잠입했다는 암시를 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가 조사하러 갔을 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의심했다. 내 형제는 궁궐 기록 보관소로 들어갔다. 수학제에서 범죄자들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때 브루노가 우연히 하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는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었고 왕자 암살 미수 혐의도 있었다. 그 사건은 일어났었다. 빅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리고 그 왕자가 바로 빅터 본인이었다. 젊은 시절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네 형제는 다시 한번 숙고하기 위해 앉았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그 범인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기사에 언급된 인물은 다름 아닌 하이네라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냈다. 그가 항상 자신들에게 임무를 주었고 항상 조사하라고 주의를 주면서도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힌트에 불과했다.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은 사실 그였다. 하이네는 자신의 사랑하는 학생들을 결코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기에,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들의 스승이 그런 일을 했는지. 네 사람은 즉시 하이네를 찾으러 달려갔다.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지만 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그들은 빅터가 궁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사람은 아버지와 만나기로 결정했다. 진실을 묻기 위해서였으나 빅터는 대면했을 때 굳게 침묵을 지켰다. 오래전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기에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을 때 빅터의 조수가 갑자기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나타났다. 하인의 본인이 남긴 것이었다. 그제야 빅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네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주 도시로 몰래 빠져나가 평민들의 일상을 관찰했다고. 어느 한 그런 외출에서 그는 도둑에게 회중시계를 도둑맞았다. 추적하며 뒤를 쫓던 중 빅터는 한잡고 마른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것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하이네는 두 아이에게 명령했다. 도난당한 물건을 빅터에게 돌려주라고. 하이네는 빅터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대신 그는 하이네를 따라 그곳으로 갔다. 고아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하이네 was responsible for leading the group and forbade them from committing crimes. Seeing Victor hungry, Hein gave him an apple, but Victor only took a bite before passing it to a nearby little girl. In the days that followed, Victor repeatedly snuck out of the palace to help Hein. He taught Hein ways to earn money, to care for the children. Witnessing this reality, Victor pledged to himself that he would change the country when he ascended the throne. Heine gradually became Victor's only friend, and the only person to whom he could open his heart. At that time, the harvest festival was drawing near, and wanting to help, Victor gave Hein his precious golden pocket watch in exchange for a cheap bottle of wine, as a way to provide Hein with money to care for the orphans under his protection. A few days later, the palace suddenly discovered that Victor had disappeared. The entire court panicked, immediately assuming the future king had been kidnapped, and at once deployed soldiers everywhere to search. Meanwhile, Victor and Hein were accidentally spotted. The soldiers, upon seeing them, misunderstood and assumed Hein was the kidnapper, so they gave chase during the pursuit. Victor's golden pocket watch fell to the ground. That sight only reinforced the soldiers' conviction that Hein was the culprit who had abducted the prince. They all drew their guns, firing warning shots to force him to stop. Yet in that very moment of danger, Victor rushed forward using his own body to shield Hein. Forced into a situation where collective punishment loomed, the soldiers, unwilling to bear responsibility, fabricated the claim that Hein was using Victor as a human shield to escape. That slander ignited Hein's fury, and he fiercely fought back. Only when Victor shouted loudly did Hein finally hesitate, and immediately after, he was bound and dragged into prison. During his days in jail, Hein neither resented nor tried to justify himself. 그는 그저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빅터의 안전과 평화로운 귀궁을 바라며 궁전으로. 그때 빅터는 회복된 후 직접 감옥으로와 하인을 풀어주었다. 진실이 명확해지자 빅터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했고 하인은 완전히 사면되었다. 1년 후 빅터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후 감사의 표시로 하인이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었다. 한때 문맹이었던 고아 소년에서 하인은 존경받는 스승으로 성장했다. 지금의 그처럼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그럼에도 빅터와 하인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다. 그들은 그 해의 진실을 결코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불필요한 분쟁만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날이 온다면 하인은 궁전을 떠날 것이었다. 이제 그 순간이 왔다. 하인은 조용히 궁전을 떠났다. 그리고 왕실 교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미래의 왕국의 왕자들이 한때 범죄자 신분이었던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이 그가 떠나기로 선택한 이유였다. 왕실의 명예를 보존하고 자신의 명예도 보존하기 위해.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빅터는 아들들에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4명의 왕자들은 밤새 뒤척였다. 잠들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함께 교실로 갔다. 하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를 만나자 4명의 왕자들은 빅터가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오래전의 오해에 대해. 그러나 하인은 원치 않았다. 그들이 그 문제를 순전히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그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상기시켰다. 노력해보라고. 자신을 왕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범죄자가 궁궐에 잠입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을 듣고 릭트가 가장 먼저 대답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직접 말했다. 자신은 분명히 그 범죄자를 쫓아낼 것이라고. 하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이어서 설명했다. 교사 역할을 수락한 그의 목적은 4명 모두를 합당한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다고. 진정한 왕은 감정의 이성이 지배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내릴 때 그는 그들 각자를 평가하기 위해 돌아섰다. 레오나르트에게는 때로는 어리석었지만 그의 강점은 자신의 결점을 인지하는 능력에 있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레오나르트는 뛰어난 상상력을 지녔으며 능력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미래에 그가 좋은 왕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자질이었다. 리히트에게는 하인에는 그가 겸손하며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고 항상 경청할 줄 안다고 말했다. 만약 리히트가 언젠가 왕위에 오른다면 나라는 아무도 차별을 받지 않는 곳이 될 것이며 편견도 없을 것이라고. 다음은 브루노였다. 위대한 지식을 가진 남자.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을 전달할 수 있었다. 건전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그가 왕이 되면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카인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남자였으며 역경을 극복할 힘을 지녔다. 그가 왕이 된다면 그 힘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은 끝이 났다. 그날 오후 하인에는 공식적으로 궁을 떠났다. 저녁 무렵 빅토르는 네 아들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곧바로 각자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 중 누구도 스승의 떠남에 즐거워하지 않았다. 빅토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스승이 로젠 백작의 추천으로 곧 하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단지 희망했다. 4명의 왕자들이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고 학업을 계속하기를. 그러나 4명 모두 즉시 반대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인의 외에는 아무도 그 역할에 합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게 되자마자 의회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임명에 대해 함께 논의했고 굳게 결심했다. 직접 의회 앞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그들의 목표는 하이네를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왕실 스승 자리에 완벽한 선택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명확히 이해했다. 왕실 교사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며 지식만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었다. 또한 왕자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며 왕자의 합당한 성숙으로 이끄는 자였다. 그러므로 4명 모두가 의회 앞에서 증명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하인지의 지도로 성숙하고 발전했음을 의회는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가 계속 머무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의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설득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빅터 또한 아들들이 그런 노력을 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한편 하이네는 교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를 만나러 가서 인사를 건넸고 오늘 오후에 있을 새로운 교사 선발 회의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자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이네는 빅터가 그들을 막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빅터는 하이네가 원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제는 일어나 추천했습니다. 교사 직책을 위한 또 다른 후보를. 그 사람은 빠르게 얻었습니다. 많은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임명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4명의 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들은 교사를 직접 지명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추천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의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고하게 자신들의 소망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하이네를 다시 원했습니다. 로제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하이네의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며 그가 한때 범죄자였다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그가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많은 의회 의원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4명의 왕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반박하며
과거에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 변화하는가라고요. 그들은 이번에는 더 이상 순진한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왕이 계승자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늘 잘못된 결정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의 왕국에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명 모두 하이네의 마지막 가르침을 언급했습니다. 왕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항상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들은 하이네 덕분이라고 선언했다. 자신들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그리고 오직 하이네만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연설은 칭찬받았다. 그리고 황태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위에서 하이네는 네 왕자의 모든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수년 동안 심어온 모든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 4명의 한때 미숙했던 제자들은 이제 유해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후계자다운 침착함으로 연설했다. 회의가 잠시 휴회하자 빅터는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의 장남과 마주쳤다. 로젠 백작과 함께였다. 황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나서 그의 동생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했는지, 그 순간 빅터는 다시 안으로 소환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기 전 황태자는 직접 말했다. 로젠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금지하며, 그는 동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었다. 로젠의 계략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날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다. 왕실 교사는 익숙한 교실로 들어섰다. 그들이 하이네인 것을 보자 내 왕자는 일제히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빛나고 환영하며 환호했다. 그들은 기쁨에 벅차 있었다. 스승의 귀환을 맞이하며